오늘 그할 리뷰는 최근 편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의 관심사가 높고 사회적 이슈도 많이 됐고 대형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또 뭐 아빠랑도 관련이 있고 아빠가 경찰이라며. 근데 장윤기가 뭐 아들 새끼 지킨다고 이제 살인범인데도 증거인멸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경찰들 막 끌려가고 난리 났는데 그런 와중에 이 방송이 나왔다 이겁니다. 1494회 리얼돌과 기절놀이 살인범 장윤기는 무엇을 감췄나? 라는 편을 볼 건데요. 리얼돌은 뭐 이 새끼 집에 있던 리얼돌 얘기인 것 같고 이거 아빠가 이것도 숨겨뒀잖아. 그리고 기절놀이는 뭔지 모르겠네. 이거는 방송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고등학교 때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장윤기의 어떤 과거 이런 걸 주로 다루는 장윤기가 어떤 새끼인가 좀 알아보는 편이 아닐까 싶어요.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피해자 가족입니다. 5월 3일 어린이날 뭐 할까 우리? 봄, 가을 되면 저희는 무조건 캠핑 다녔어요. 비 오는 날 빼고. 평상시에도 우리 딸이 항상 스터디 카페를 가면은 평균 새벽 1시 반 정도에 들어와요. 친구들과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마치고 밤 11시가 넘어 집으로 향한 채원양.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만 6차선 도로를 쭉 따라가면 집에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평소처럼 6차선 도로를 뭐 늦은 시간이지만 별일 있겠나 싶었겠지. 항상 다니던 길이니까. 한 20분 걸어갔는데 그때 맞은편 도로에서 한 남자가 걸어가고 있었어. 남학생이. 채원양의 친구야. 그리고 이 친구도 마침 걸어가면서 채원양의 다른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아마 그 구하려고 장윤기랑 몸싸움하다가 손 잘리고 막 그 사람일 거야. 그 학생. 남자애. 자, 그 또 다른 피해자 남학생과 통화하던 친구인가 싶네요. 밤 12시쯤이요. 전화하고 있었어요. 방금 살려주세요 라고 한 거 아니냐. 살려주세요 진짜 크게 들렸어요. 통화 중이던 휴대폰 너머로 여성의 비명을 들었어. 진짜 거의 죽을 것 같아서 요청하는 게 그 말에서 느껴져서 심각해 보였어요. 친구가 잠깐만 하고 그쪽으로 갔어요. 건너편에 큰 트럭이 세워져 있어갖고 정확히 상황이 보이진 않지만 비명을 듣고 안 거야. 이건 진짜 단순히 뭐가 아파서 내는 소리가 아니다. 확인하려고 건너편으로 갔어. 거기서 쓰러진 여성을 발견했는데 그게 채원양이다. 당시 쓰러진 채원양 옆에 처음 보는 남자가 있었어. 자, 그래서 이 남자가 빨리 119에 신고해달라면서 남학생 재촉했는데 이제 이 사람도 그래서 뭐 도와주러 왔나 보다 싶고 이제 빨리 전화하고 있는데 그 새끼가 방금 119 신고해달라 말해놓고 칼 꺼내갖고 얘 찌른 거야. 그게 장윤기야. 10분 후에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와서요. 칼에 찔렸다고 말을 했는데 뭔 소리냐고 하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있던 것 같아. 피가 많이 난다. 이랬어요. 갑작스러운 공격에 손목을 찔려 큰 부상을 입었던 남학생.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차를 타고 고장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를 흘리며 길가에 쓰러져 있던 채원양은 행인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고 채원양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전화를 걸었는데 아빠가 다음날 놀러 가기로 했으니까 일찍 오라고 해서 제가 사건 시간 1분 전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마지막 통화를 했는데 어떤 남자분이 받으시더라고요. 지금 딸이 심정지 상태고 병원 응급실에 가고 있습니다. 119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의식, 자발, 호흡, 스스로 숨 못 쉬고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다. 심폐소생술하면서 경부 자상 압박을 하고 왔는데 상당히 출혈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과 옆구리를 심하게 찔려서 피 많이 났을 거고 이미 병원에 왔을 때 소생 가능성이 희박했다. 자발 순환이 회복되지 않아서 오전 1시 31분에 소생술 종료하고 사망 확인했습니다. 목이랑 흉부에 7개 그리고 얼굴 쪽에 절창이 있었어요. 9개. 심장과 머리를 잇는 목 혈관 2개를 모두 절단했기 때문에 그 부위에 출혈이 많았습니다. 이 새끼가 씹덕 같은 기질이 좀 있어요. 장윤기가.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사전에 이런 어떤 인체에 대한 공부 어디가 치명적인지를 좀 찾아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 왜냐면 봐봐. 흉부 자창 같은 경우는 사망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공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흉기로 목과 가슴, 얼굴 등 9차례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다발성 경부 자창으로 사망했습니다. 경동맥이 절단될 정도로 목이 깊이 찔렸고 치명상이 이미 여러 번 가해졌는데도 폐를 찌를 만큼 강한 공격을 흉부에도 이어서 했어. 자, 그럼 범인 누구냐? 23살 장윤기라는 새끼예요. 범행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았고
근처 식당에서 일을 해왔대. 거주지였네.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뭐 죄송합니다 이랬던 것 같은데 기억하기로는. 자, 이제 장윤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중학교 동창을 만나봐요. 저도 그렇고요. 주변에 이야기를 나눈 친구들도 그렇고 전부 다 당황했어요. 그 새끼 되게 조용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새끼였거든요. 이 새끼는 사건을 일으켜도 그런 깜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했지 싶어요. 진짜 한결같이 조용히 학교만 다니는 친구였어요. 아빠가 경찰이시라고 공무원 자기도 준비한다고 했었거든요. 자, 그럼 이런 새끼가 어쩌다가 이런 살인범이 됐냐는 건데. 여학생인 거 알고 한 거 아닙니다. 이 말투를 보면은 이 새끼가 억울한 건 억울하다고 피력을 하는 새끼예요. 여학생인 거 알고 한 거 아닙니다 라는 자체가 상황 자체를 부정하는 게 좀 크잖아. 확실히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겠다 라는 것 같아. 대충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래도 되는데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게 아니다잖아. 분명하게 서술하잖아. 찐 따라서 그래. 팩트충이야 이런 애들이. 레알 팩트 이런 거 중요한 새끼들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굉장히 명확하게 가려내고 넘어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약간 좀 그런 기질이 있어 보여. 장윤기가 목숨 끊을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우발적으로 여학생이 혼자 가는 걸 보고 충동을 느껴서 죽였다는 취지예요. 아닐 가능성이 높죠. 장윤기의 주장과 맞지 않는 행적이 드러났어. 사건이 벌어진 시각은 밤 12시 10분경 광주 월계동. 범행 장소와 인접한 6차선 도로가 평소 늦은 시간까지 차가 다니고 인적도 종종 있는 곳인데 범행은 공교롭게도 대형 트럭이 주차된 시야가 가려진 지점에서 벌어졌다는 거지. 개방된 공간이지만 어딘가 은폐된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벽입니다. 여기 이제 연석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뭐 가로등도 있고 가로수도 이렇게 있고 대형 트럭도 있고 하면은 상당히 그늘지고 여긴 좀 어두워요. 밤이면은. 여기 차들 다니지. 차들 다니지만 트럭에 가려져 있으면은 여기가 어둡고 소리도 좀 차단되고 그런단 말이야. 마침 반대편 차선에 있던 사람이 듣긴 했지만 지나가던 차들은 못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트럭이 가림막이 돼서 시야가 제한된 장소였다. 우연일까? 휴대폰 너머 그날 상황을 들었던 친구도 어딘가 의아한 점이 있다. 범행이 벌어지기 전 장윤기와 채원양이 실랑이를 벌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장윤기가 채원양에게 흉기를 바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밤거리를 혼자 걷던 여고생을 노린 또 다른 목적의 범행은 아닐까 싶지만 목격자나 직접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는 상황이고 그날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긴 하다. 장윤기 범행 장소에 있던 그 트럭 운전기사 만났어요. 이 사람은 직접 보지는 못했고 세워둔 차의 주인일 뿐이야. 아이, 내 차 옆에서 살인이 났다니까 저도 놀랐죠. 전날 저녁 8시 넘어가지고 여기다 차를 대고 집에 들어갔으니까 5시간 후에 살인사건 났으니까 계속 블랙박스 돌아가고 있었죠. 현장에 내내 주차돼 있었고 인도로 향하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다.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블랙박스인데 안에 뭐가 찍혀 있겠죠? 범행 4분 전이에요. 밤 12시 6분 트럭 뒤로 장윤기 차가 들어와 그리고 흰색 상의를 입은 피해자가 나타나고 검은 옷의 장윤기가 채원양 뒤로 재빠르게 가더니 목을 조르듯이 뒤에서 제압하고 이렇게 했겠지. 그리고 몸싸움 좀 있었겠죠. 그러다가 칼에 찔린 겁니다. 장윤기가 차를 주차하고 한 건의 살인과 한 건의 살인 미수를 저지른 뒤 현장을 떠나기까지 걸린 시간이 140초. 2분이 약간 넘네.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누군가를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고 했다면서 멀쩡한 모습으로 검거돼 있는데 이게 진짜 과연 우발적인 사건이겠냐는 거예요. 자, 이 표정 보세요. 이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뺨알이 마렵게. 저 앙담은 주둥바리에다가 식초를 쏟아붓고 싶다 이 말이야 나는. 계획한 거 아니에요? 계획한 거 아닙니다. 이거 봐. 말투 화법을 봐봐. 계획한 거 아니에요 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면은 평소도 그렇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은데 얘는 질문의 주어를 항상 자기도 사용합니다. 밥 먹었어요? 밥 먹었습니다.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은 거야. 팩트충이거든요. 왜 팩트충이야? 찐따니까. 찐따야 이 새끼 찐따. 생긴 거랑 다르게. 여고생을 살해한 이유가 뭔가요? 죽기 전에 뭐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피해자가 여성 신분인 것도 몰랐고요. 고등학생인 것도 몰랐습니다. 교복 아니었나? 옷차림이? 피해자의 성별 나이도 모른 채 막무가내로 공격했다는 건데 사실이냐? 블랙박스 속의 행적을 보면 12시 6분 트럭 뒤에 자기 차 세웠고 차에서 내려 몸을 숨긴 것처럼 보이고 채원양이 차량을 지나칠 쯤에 뒤에서 나타나가지고 사냥감 습격하듯이 이런 걸 이제 헌터라고 부릅니다. 살인범의 어떤 그 수법적인 유형을 분류할 때 사냥하듯이 한다고 해서 채원양 뒤에 다가서고 뒤쪽에서 목을 감은 뒤 채원양을 제압하기 위해 실랑이를 벌였다. 마치 어떻게 하겠다라는 시뮬레이션이 있던 것 같네요. 얼마 뒤 두 사람의 모습이 화면 밖에 사라지고 전방의 블랙박스에는 비명소리 듣고 달려온 남학생이 있다. 사각지대에서 장윤기에게 공격을 당한 걸로 보여 남학생은 흉기에 찔리고 신경이 끊어졌나 그래 손이. 현장을 떠나고 장윤기도 주차했던 자신의 차로 향하더니 도주하고 그날 처음 본 채원양을 140초 동안 충동적으로 살해했다는 장윤기의 주장 사실일까? 근데 인근 CCTV는 상반된 정황을 가리키고 있죠. 여학생을 15분 정도 미행했어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쪽으로 오는지 보는 거를 몇 번을 해요. 이거 봐. 채원양이 지난 방향으로 장윤기 차가 우회전해서 따라가고 골목에 잠시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서 주변을 배회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 아니에요? 여자애가 가는 게 보여. 차로 뒤따라 간 다음에 어느 방향인지 확인했어. 그럼 미리 가가지고 추월해서 미리 가서 세워놓고 뒤따라 오는 거를 기다렸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우발적이지가 않지. 두리번거리고. 응? 자, 90초 후 채원양이 장윤기가 두리번거리는 곳을 지나쳐서 길을 건너는데 잠시 뒤에 지나친 방향으로 장윤기의 차가 이동하는 게 확인됩니다. 때마침 범행 장소를 지나가던 채원양을 무차별적으로 노린 게 아니라 15분가량 미행이 이어졌던 거다. 얘가 어릴 때부터 이제 여기서 커가지고 지리에 밝아 장윤기가 채원양이 걸어올 곳으로 예상되는 경로를 파악하고 대형 트럭 주차된 곳 바로 뒤에 자기 사냥터를 마련해 둔 거죠. 그리고 이제 덫이야 여기가. 트럭 뒤가. 지나가면 이제 덮친다. 자, 그래서 이걸 보여주고 야 윤기야 너 씨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정황이 다 찍혀있는데 그러니까 이 새끼가 진술을 바꿔요. 그게 아니고요. 네. 궁전타워 앞에서부터 피해자를 따라간 게 맞습니다. 혼자라서 범행 대상으로 정한 거예요. 눈앞에 보이니까 나도 뭐 내일 죽을 거니까 너도 죽어봐라 라는 생각이었어요. 장 씨는 채원양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건 이제 인정해. 증거가 나오니까. 근데 제 차 길동무 데리고 함께 죽으려고 했고 자신은 예정된 죽음을 스스로 목숨 끊기 위해 미리 주문한 번개탄 찾으러 집 주변에 갔다가 검거됐다. 자, 그럼 죽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냐? 범행 후 장윤기의 동선 확인해 봅니다. 차를 주차장에 두고 도보나 택시를 이용해서 이동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차를 버리고. 이후에 장윤기 행적이 확인된 곳은 근처의 대형 상가. 여긴 말이에요. 24시간을 개방합니다. 워낙 오래됐고 주민들은 여기가 다 열려있다는 걸 알죠. 건물 안에 들어오면 곳곳에 CCTV가 있어. 범행한 시간 뒤 CCTV에 포착된 장윤기를 확인했는데 느긋하게 걸어가 이 새끼. 발을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11자로 못 걸어 이 새끼가. 이렇게 바깥으로 돼 있어. 이렇게 가을지로 이렇게 팔자걸음을 합니다 이 새끼가. 그래가지고 24시간 개방된 건물 화장실 가서 씻고 피 묻은 거 좀 닦고 휴지로 닦고. 세금도 안 내는 새끼가 휴지를 이렇게 많이 쓰면 어떡해. 쌍놈의 새끼가. 장윤기는 약 8분 뒤 화장실 나오는데 화장실 들어설 때랑 나올 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검은 장갑을 끼고 있는데 화장실 나올 때는 맨손이야. 이렇게. 태연하게 걸음을 옮기고 나서 그 다음에 24시간 빨래방을 갑니다. 지 옷을 벗어서 옷 빨고 말리고 입고 갔어요. 정수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물을 마신다기보다는 물을 손에다 적셔가지고 뭘 닦는 듯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증거를 인멸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 그럼 네가 죽을 새끼인데 증거를 왜 인멸하고 있냔 말이야. 증거가 있든 말든 뭔 상관이야. 넌 이 세상에 없을 텐데. 모순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곧 이 새끼 죽을 생각이었다는 진술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자, 이거 봐봐. 이거 자빠져서 핸드폰 하고 있어 이 새끼. 빨래방에서.
와, 저 패고 싶네 진짜. 우리 윤기 이거. 이게 사람 죽이고 나서 1시간 뒤의 행동이에요. 어? 이게 맞냐? 이 정신적인 문제 있네 이 새끼. 편안해 보였고 아무 일 없어 보였다. 빨래 하는데 하나 1시간 걸리거든요. 건조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한 새벽 3시 반쯤에 나간 것 같아요. 느긋하게 빨래 시간 기다리고 이런 게 다 찍혀 있어요. 자기도 죽으려고 했다면서 왜 굳이 옷에 핏자국을 지운 걸까요? 자, 해 떴습니다. 장윤기 또 찍혔어. 택시 타고 어디 가가지고 아까 들렸던 대형 상가 건물 가. 이번엔 다른 목적인데 미용실을 가요. 아니 저희가요 미용실이 10시 오픈인데요 11시 좀 안 돼서 10시 반 사이에 왔어요. 그래서 아니 오늘 예약 안 하고 갑자기 왜 빨리 오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다니던 미용실인 거야. 여기가 다니던 곳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예약을 안 했어. 오늘 출근 안 해요? 그러니까 장윤기가 운동하러 왔어요. 대가리까지 꾸민 거는 자기를 감추기 위한 건 아니었을까. 요거를 이제 잡힐 걸 각오하고 포토라인에 사진 찍혀서 공개되는 거. 다시 경찰 취조. 옷은 왜 빨았습니까? 세탁방에서 점퍼를 세탁한 거는 증거인멸이 아닙니다. 여봐, 분명히 목적어를 또 말하죠. 점퍼뿐만 아니라 바지 운동화에도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지우냐고 이 새끼야. 미용실은 왜 갔나요? 단정하게 죽고 싶어서입니다. 담담하게 죽음을 예비하려고 했다기에는 너무 태연하고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듯한 행적들. 마치 다 이제 과정을 적어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죽으려는 시도도 안 보였어 이 새끼에게는. 뭐 죽으려는 사람들은 과거부터 꽤 오랫동안 죽음은 한 번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조짐, 징조 같은 게 또 없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범행 전후로 굉장히 차분해 보여. 체포됐을 때도 그렇고. 왜 그런 거야? 뭐 숨기나? 범행 뒤에 윤기가 이제 미용실에서 현금 결제합니다. 그날따라 카드를 안 써요. 행적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사건 30시간 전에 대형 상점에서 칼을 그리고 2자루 사고 ATM에서 100만 원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들러서 샴푸, 면도기 뭐 이런 거를 드라이기랑 싸갖고 나왔어. 그 다음에 차 타고 동네를 돌기 시작합니다. 이 새끼 뭐해? 목욕탕 가는 거야 뭐야? 휴대폰은 왜 버렸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답보다는 칼은 저에게 쓸 생각으로 샀습니다. 죽으려고 했는데 연락이 오면은 휴대폰은 계속 미련이 생길까봐 버렸어요. 이제 이거는 아빠가 은폐하려고 휴대폰 숨기려고 또 경찰이랑 연락했던 게 드러났죠. 장윤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칼을 산 거라고 주장했는데 현금을 미리 준비하고 휴대폰도 없이 차량으로 배회하기 시작한 건 석연치 않아 보인다. 확인 결과 칼을 산 이후인 5월 3일 인근 지구대에 장윤기와 관련된 신고 접수가 있었어. 그게 이제 그 베트남 여자일 거예요. 저녁 8시 전에 신고를 한 거예요. 한국 남자가 쫓아오는 것 같다고.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잔데 평소 알고 지내던 장 씨에 대해 스토킹 의심 신고를 했어. 같이 일하던 거기야. 식당. 우리가 현장에 가서 상대방을 현행범으로 판단하면 현행 체포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하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역시 그 여성은 차를 이미 갖다 놓고 이삿짐을 옮기고 있는 와중에 신고를 한 거예요.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스토킹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장윤기의 차를 봤다면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신고한 건데 베트남 여자. 경찰 출동했을 때 여자는 조사보다 빨리 현장을 벗어나고 싶어 했고 주변에 수상한 남성이 보이지 않아 현장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 일단 상대방이 윤기가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를 시도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문자로 경고 메시지 보냈죠.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마시라는 경고 문자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매뉴얼에 따라 경고 조치를 했다. 그리고 철수했는데 검거 후 경찰이 베트남 여성에 대해 묻자 장윤기는 한때 사귀던 사이래. 전 여친. 최근에 다시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던 중이었다고 대답을 했어요. 죽음을 결심한 뒤에 마지막으로 이제 전 여친 만나보려고 그 주변에 갔던 건 아닐까. 뭐 이렇게 말하면 타당하긴 한데 근데 이게 또 아닌 것 같아. 왜? 장윤기의 범행 전후에 의아한 행적이 또 나왔거든. 빌라 주민입니다. 여기 왔다가 한 4시간 자고 갔다는 것만 알지. 채원양 죽이기 직전에도 또 살해한 후에도 이 빌라의 어느 빈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잠시 쉬고 갔다. 장윤기가 예전에 부동산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방이 비어 있는 걸 알게 됐대요. 여기는 베트남 여성이 거주하던 집의 맞은편 건물입니다. 장 씨가 여기에 머문 이유는 뭐고 베트남 여성과는 어떤 일이 있던 걸까요? 이 모든 게 채원 양의 살해와 무관할까요? 안 잠겨 있어요, 여기는? 예, 그러네. 그러니까 뭐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던 거고 얘는 그걸 알고 있던 거잖아. 이 스토킹 신고를 했던 베트남 여자는 몇 년 전에 와가지고 정착해 살고 있었어요. 린 씨. 2024년쯤 같은 식당에서 알바하다가 장윤기를 알게 됐어. 거기 매니저니까. 자, 같이 또 일하던 또 다른 사람인데 윤기가 거기서 계속 키링남처럼 진짜 붙어가지고 계속 여기도 졸졸 따라다니고 저기도 졸졸 따라다니는 이상한 새끼였어요. 2살 연상이던 린 씨를 좋아했다. 그런 걸로 보이고 사건 이틀 전까지 식당에서 같이 일했고 식당 마감 뒤 각자 집으로 퇴근한 게 확인됐어. 퇴근 후 집으로 가는 듯했던 장윤기는 돌연 발걸음을 옮겨 린 씨의 집으로 갑니다. 자, 그 피해자 베트남 여자의 아는 사람인데 집에 갑자기 들어왔다 그랬어. 깜짝 놀랐어. 누구냐 물어보니까 윤기가 들어왔대. 린 씨 집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며 동태를 살피다가 뭐 귀를 어떻게 기울여? 뭐 씨발놈이 지가 뭐 헐크호가 아니야? 미친 새끼네. 린 씨가 어떤 남성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자 임기척을 냈어요. 장윤기가. 택배 온 줄 알고 이제 베트남 여자가 문을 여니까 장윤기가 밀치고 들어갔다. 야, 너 누구랑 통화하냐? 야, 폰 좀 보자. 목 조르고 그러고 나서 잠시 정신 잃었다가 깨니까 그때부터 몸을 만지고 강제로 이제 성폭행하고 뭐 그런 건데 피해자는 무서우니까 다음날 오후 4시에 출근하는데 4시까지 장윤기가 같이 있었어요. 뭐 감금 같은 느낌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이를 낳자며 성폭행하고 휴대폰 빼앗고 린 씨를 가뒀어. 감시하고. 공포 속에 13시간 감금돼 있다가 오후에 출근 시간 돼서야 같이 집 밖을 나왔대. 이때 장윤기가 지 엄한구에게 문자 하나를 보낸 게 확인됐습니다. 엄마, 베트남 여자 괜찮아? 이 새끼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와 상관없이 그냥 지가 결정하면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여자라고 생각한 건가? 심각하네요, 이 새끼 이거. 식당에 도착한 린 씨는 사장에게 몰래 문자 보내서 간밤에 장 씨와 식당에 있던 일을 알리고 식당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나 일 그만할래. 난 무서워. 이렇게 한 거야. 그 밤중에 둘이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장님인데 저한테 문자 보낼 때 죽을 뻔했다고 하더라고. 그 후로 윤기를 바로 내보냈죠. 린의 말이 맞냐 물어보니까 이 새끼 놀라더라고. 아무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먼저 들어가라 했죠. 린 씨가 나간 뒤 장윤기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조퇴해라. 너 빨리 들어가라. 이렇게 한 거야. 장윤기에게 다음날 연락했는데 이 새끼 안 받아요. 윤기 집이 어딘지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집 앞까지 가봤는데 이 새끼 없어. 근데 그 녀석이 그날 그 사단을 내버렸던 거야. 몇 년 데리고 있던 애새끼인데 누가 그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씨벌. 장윤기가 식당을 나온 시각은 범행 30시간 전인 5월 3일 오후 5시. 대형 상점에서 칼을 구매했던 게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결심한 거 아니야? 베트남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애초에? 근데 안 됐으니까 여고생으로 타겟을 바꾼 거 아니야? 아무나 죽이자 하면서 밖에 나왔다가. 그러면 그 여고생을 죽인 거는 우발적일 수 있을지언정 네가 살해 의도를 품은 거는 계획이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가 말을 교묘하게 섞는 거야. 지금 가명을 좀 노리는 것 같아. 강간에, 감금에, 스토킹까지 당했어. 린 씨는 황급히 다른 지역으로 떠날 준비했고 이때 집 근처에 나타난 장윤기 차를 보고 뒤늦게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한 거예요. 다행히 장윤기 눈을 피해 집을 떠났는데 그 사실을 모른 채 린 씨를 계속 찾아다녔던 거지, 윤기가. 스토킹 멈추라는 경찰 메시지도 받았지만 사용하던 휴대폰 유심칩을 빼가지고 강에 던집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공기계 들고 와서 차량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애초에 그가 칼을 구매하고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했던 계획은 베트남 이 피해 여성과 굉장히 관련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린 씨와 연락을 해보는데 저기 얼마 전에 린 씨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신 게 맞죠? 아, 맞아. 혹시 만나서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나 그건 미안한데 나 안 되겠어. 나 그 일 나 말하기 싫어.
장윤기에게 끔찍한 피해를 당한 데다가 살인까지 저질렀다니까 충격에 이제 지긋지긋한 거야. 생각도 하기 싫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자, 그래서 법률 대리인이라도 통화해봅니다. 안전한 공간인 주거지에서 범행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외출이나 귀가 혼자 있는 시간조차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포로 인해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요.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죄가 드러났던 거야. 원래 처음 체포됐을 때는 그 여고생 길거리 살인 그것만 혐의가 있었다고. 근데 이제 성폭행 이거 신고도 들어온 게 있네? 뭐 이렇게 된 거지. 30시간의 배회 끝에 자신과 전혀 무관한 채원양을 죽였는데 처음부터 장 씨가 노린 건 그럼 린 씨가 아닐까요? 직장 동료 린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원래는? 저는 누나를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레알 팩트. 칼은 저에게 쓸 생각으로 샀습니다. 누나와 국제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좌절돼가지고 이제는 확실히 제가 목숨을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 이 새끼가 좀 우울증이 있었나봐. 그러다가 이제 린 씨를 보고 나서 나의 희망, 나의 호프, 나의 에인절, 나의 라이프, 나의 퓨처, 나의 뮤즈 막 이지랄 한 거야 혼자. 내가 볼 때 안 사귀었어. 내가 볼 때 린이라는 애는 어느 순간까지는 장윤기가 나를 좋아하나 이거 못 느꼈을 수도 있어. 지 혼자 좋아하고 지 혼자 생각하고 지 혼자 고민하고 지 혼자 밥 먹고 지 혼자 영화 보는 새끼인데 사랑 참 달콤했어 이지랄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시스타 메타로 찐따거든. 근데 고백을 거절당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내 세상이 무너졌어 이 메타로 돌변해가지고 죽을 결심을 한 거라는 주장이야. 장윤기 말은. 린 씨가 이제 떠나고 경찰 신고까지 하니까 그래서 떠난 건 죽은 게 아니죠.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만큼 두 사람의 관계는 깊었던 걸까요? 그런 결정을 할 만큼? 실연의 아픔이라는 거 아니야? 범행 동기가. 근데 린 씨의 말 들어보면 윤기가 나를 자꾸 부담스럽게 한다. 이거 좀 어떻게 네가 좋게 얘기해 줄 수 있냐? 둘 사이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윤기가 혼자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올해 4월에 린 누나가 남자친구랑 헤어지면서 윤기 형이 헤어진 걸 알고 계속 들이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가깝게 지낸 건 맞는데 사귄 게 아니라 윤기의 일방적인 구애 행위였다. 이 새끼 발전기였던 거야. 사건 한 달 전부터 유난히 린 씨 곁을 맴도는 걸로 보였다. 그러다가 이제 거절당하니까 갑자기 폭주해가지고 성폭행에 감금 저지르고 이걸 폭로하니까 흉기 사갖고 죽이려고 갔던 것 같아. 그렇게 인정은 안 하고 있어요, 윤기가. 자, 여기에 대해 우리 그 알 여신, 그 알의 엘프, 그 알의 팅커벨 박진영 교수 있게 스토킹했던 그 여성을 살해하려는 치밀한 계획하에 움직인 거고요. 처음 보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정도의 오버킬이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 타겟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다른 사람을 찾아서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형적인 전이된 공격성의 예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박지선 교수님의 화법이에요. 한 문장이 엄청 길어요. 이거 타이핑하면 막 한글에서 3줄 4줄 나와. 호흡이 좋아 이분이. 그러니까 폐활량이 좋으신 분 같아. 자, 이번에는 조은경 교수. 이분도 최근에 어떤 범죄사건 프로 같은 데 많이 나오시더라고. 왜 도주를 안 했을까? 굉장히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장윤기는 여고생을 살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목표는 미완성인 것 같아요. 자기 목적은 이 베트남 여성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야지만 목성이 달성되는 거거든요. 씨발놈이. 린 씨에 대한 그릇된 분노를 무고한 채원양에게 저질렀다. 이게 약간 좀 해외 사례에서 많이 보이는 연쇄살인범들의 그 사고방식 같은 거예요. 이춘재도 해당이 좀 되고 일부. 어떤 거냐면은 과거에 이제 미국 애들이 좀 이런 게 많은데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엄마는 막 몸 팔아갖고 마약이나 사먹는 스피어 우먼이야. 나한테 관심이 없어. 엄마가 막 술에 취해 약에 취해 있고 들어오면 나 때리고 너 때문에 내 인생 꼬였어 막 이지랄 하면서 애 막대. 그러면서 뭐 못 나가게 하고 막 애 옷 홀딱 벗겨놓고 막 집에 가둬놓고 하니까 애가 성적으로 좀 왜곡된 환상을 갖게 되는 거야. 엄마도 보고 막 이러니까 엄마가 막 손님들 집에 데려와서 막 일하고 막 그러거든.
그런 걸 어릴 때부터 봐. 그래서 여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 그리고 엄마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를 어떻게 하지 못해. 왜? 나는 엄마한테 어릴 때부터 복종돼 있는, 종속돼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깨지는 못하는데 대신 엄마에 대한 분노를 엄마 닮은 사람에게 풉니다. 예전 80년대 연쇄살인 사건 보면은 피해자들의 유형이 비슷해. 머리색이 비슷하다든가, 뭐 눈동자 색깔이라든가, 체형이라나 키 뭐 이런 것들. 장윤기도 약간 좀 고루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린 씨를 투영하는 거잖아. 그럼 좀 약간 비슷하게 연상되는 사람을 좀 우연치 않게 찾아낸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유형의 새끼들은 되게 개 씹찐 따일 때가 많아. 여자한테 막 뚝딱거리는데 열등감도 있고 찐따 같은 면 때문에 막 좀 씹덕질하면서 여자가 싫어할 만한 짓거리들만 하는 새끼들이 있어. 그런 느낌이에요. 많이 억측하는 것 같긴 한데, 이 사건이 이제 만약에 안 잡혔고 린 씨도 결국 어떻게 지 뜻대로 못했다, 놓쳤다, 지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 린이라는 여자랑 닮은 그 여자들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계속 무슨 짓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열흘간의 조사로 장윤기에 대한 계획범죄 드러났고 살인죄로 송치합니다. 기록을 검찰이 검토하는데 장윤기의 죄명을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했고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 진술과 다르게. 자, 이분인데 본인은 뒤질 생각이었대요. 뒤지기 전에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았다. 장윤기가 경찰에서 했던 진술을 저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해요. 이 새끼 이거. 예? 직장 동료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를 할 당시에 뒤에서 목을 조르는 그 부분이 피해자 여고생에 대한 방법과 같더라고요. 차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다 찍혀있고, 씨벌놈이. 예? 제가 이 새끼 가만 안 둡니다. 당시 범행 장면을 살펴보면은 채원양 뒤로 재빠르게 등장한 장윤기가 뒤에서 제압하는 듯한 상황이 이어지는데 채원양을 차 쪽으로 끌고 가려는 듯한 모습이 찍혀있다. 그러면 살인의 목적인 행동으로 보이고 흉기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뒤에서 목을 조르는 데에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닐까요? 린에게 했던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린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그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니까 간접적인 쾌감 같은 걸 좀 느끼는 건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기는 죽이려고 했을 뿐이고 뭐 차로 끌고 가려던 생각은 아니었다. 자, 근데 검사가 장윤기의 이런 진술을 의심한 이유는 뭐냐? 뭐 근거가 있겠죠. 경찰에서 주거지 수색 중에 발견했던 리얼돌이 있습니다. 리얼돌이 훼손되어 있는데 그 형태를 보면요, 성범죄의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주요 증거가 남아있어요. 실제 여성의 모습과 흡사한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얼마나 사람에 가깝게 만드냐, 뭐 이런 경쟁이 좀 큰 시장이기 때문에 비싸. 이게 크기도 크고 하니까. 봐봐, 리얼돌인 거 알고 보니까 구별할 수 있겠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쓱 지나갔다 쳐봐요. 못 알아봐. 이제 이분이 뭐 리얼돌 전문가인가? 고가일수록 정말 똑같아요. 어머, 이거 봐. 어머, 탱글탱글한 게 피부 같긴 하네요. 그렇죠. 만져보면 다 놀란다니까요. 이 제품은 한 300대 초반 정도 되겠네요. 아, 리얼돌 전문가세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여성계에서 리얼돌 수입을 금지하자고 엄청 하는데 정작 파는 사람이 여자네?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장윤기는 전신 사이즈와 몸통 부분만 있는 리얼돌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이거 봐. 이게 장윤기 건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건데 이러한 정도로 디테일해. 20대의 젊은 남성이 리얼돌을 사는 경우를 많이 보셨나요? 아니요. 왜냐면은 이게 비싸니까 20대들은 모아놓은 돈이 없을 거고 쉽지 않은 결정이죠. 엄마랑 사니까.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만큼 소지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장윤기가 갖고 있던 리얼돌에는 어딘가 끔찍한 점이 있다. 신체 여기저기가 도려내져 있고요. 막 뜯어져 있어요. 특히 목 부분 이런 데 보면은 칼로 이렇게 찍혀있는 자국들이 있다는가요? 이 새끼 개변태예요. 장윤기 집안 화장실에서 발견된 리얼돌은 목 부분이 칼로 심하게 훼손돼 있다. 아니 왜 또 하필 화장실에서 발견됐어? 이 새끼 뭐 추격자 같은 거 따라했나? 가슴이 도려내져 있었다.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윤기가 아예 한번 써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폐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버리려고 하는데 워낙 크기가 크니까 분해하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분해가 잘 안 돼서 그냥 화장실에 갖다 뒀던 거예요. 분해를 하면 보통 사람이
자르지. 토막을 내서. 근데 이 새끼는 해체하는 느낌이었다니. 갈랐다니까, 찌르고. 그게 다르잖아, 이 새끼야. 자, 장윤기가 그러면 지 말로는 방치한 거라는데 폐기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행동하다가 포기한 거 아닐까? 아니, 그게요. 폐기물 값을 받고 저희가 따로 분리해가지고 폐기물 업체에 의뢰해서 저희가 이렇게 도와드려요. 왜냐면 이게 버리는 게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유형의 물건이야. 사람 형태다 보니까 시신 버렸다고 놀라는 사람도 많고, 이게 또 창피하기도 하고, 자기의 사생활이니까. 그리고 크기가 크니까 이걸 어떻게 비닐봉지에 담기도 좀 그렇고, 뭔가 이게 누구 사람 시켜서 수거해 가자니 창피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판매하는 곳에서도 처리까지 해준다는 거지. 그러면 살 때 이런 점들을 고지했을 가능성이 높아, 판매하는 입장에서. 그죠? 그러면 사는 사람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건데, 윤기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거야, 한마디로. 주거지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행적이 계속 나와. 장윤기가 도망 당시에 사용했던 공기계 휴대폰 보니까 사진첩에 뭐가 있어. 놀랍게도 이 새끼 인근 아동센터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이 새끼 공익이야. 왜 공익 받았지? 뭐 어디 아픈가? 공익 떨어져가지고 아동센터 같은 데서 일했는데 어린애들, 여자애들 막 다리를 찍었어요, 핸드폰으로. 그거 갖고 있던 거야. 자, 거기 관계자. 몰랐어요, 전혀. 저희는 사진도 못 찍게 하고요. 개인정보 이런 교육도 전체적으로 시켜서 생각을 못했죠. 평발이구나.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했대요. 뭐 얼마나 평발이냐? 아, 그래서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걷는 거야, 뒤뚱뒤뚱? 아, 결근이나 지각이 없었대, 그 당시에. 근무를 성실히 했어. 업무 평가 좋은데요?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였다. 본인의 목표 같은 걸 적은 메모장이 또 나왔는데요. 직장 동료 여성도 들어있었고, 심지어 나이가 매우 어린 미성년자 학생도 있었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성폭행하는 게 목표, 뭐 죽이는 게 목표, 뭐 이런 식으로 써놨나 봐. 성적인 인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지금 장윤기 아빠가 사건 감추려고 막 했던 게 나왔잖아? 그래서 체포되고 막 그러고 있잖아, 경찰들이. 제 생각에는 이건 장윤기 엄마도 한번 만나봐야 됩니다. 이 엄마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경우에는 미국의 사례 같은 거 많이 보면은 동네 누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 한번 필시 만나가지고 장윤기 어릴 때를 물어봐야 한다. 엄마가 무서운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아빠가 경찰이잖아. 지금이야 뭐 경감 뭐 이런 직급이지만, 계급이 그 당시 장윤기 어릴 때는 계급이 훨씬 낮으면은 뭐 야간 출동도 많이 하고 야근도 많이 하는 직업 아니야, 경찰.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담당할 시간이 많았을 거란 말이야, 엄마 혼자서. 그러면 애는 엄마가 전부 다 통제해야 됐었던 거라면은 이게 시나리오상 가능하잖아요, 성장 배경 정황들이. 엄마를 만나봐야 돼. 보통의 상식으로는요, 저는 이 새끼가 이해되지 않아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했던 장윤기의 은밀하고 추악한 이면, 감춰진 행적을 추적하던 중 제보가 오는데요. 신상 공개됐잖아. 장윤기 보고 놀랐다는 사람입니다. 와, 제가 이 새끼 신장을 보고 이거 우리 집에 왔던 사람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름 듣고도 제가 이제 화들짝 놀랐죠. 사건 전에 우연히 장윤기를 만난 적이 있어. 얘가 또 이제 재밌는 새끼예요. 예. 제보자가 한때 이제 유사 카광 호소인 호기심에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예, 요 얘기가 또 웃깁니다. 제가요, 여장을 해가지고 만남 어플에서 이제 하룻밤 이제 또 원나잇 하고 싶어하는 남자 새끼들 속여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유인해가지고 너 미성년자 성매매 하려고 온 거지, 나 이거 신고한다, 이걸로 돈벌이를 하던 새끼야. 돈 뜯어내려고. 미성년 여고생인 척 대화방 개설해서 즉석 만남 원하는 남성들 유인하고 돈을 요구했다. 근데 윤기가 거기에 걸렸던 거죠. 작년 10월 초였고요. 명절인데 혼자 있는 사람 있나요? 혼자 있는데 같이 지낼 사람 있나요? 제가 이렇게 방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광주 비떡 빅 뷰티풀 우먼, 예?
통통한 체형의 이제 이쁜 여자, 한마디로 육덕, 이런 여고딩인데 만날 사람 있나요?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연락이 오는 사람 많으니까 아예 보증금 명목으로 5,000원 내지 10,000원만 먼저 걸어라. 그럼 너랑만 얘기하겠다. 너 만나겠다. 송금 받은 당시에 장윤기라는 이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10월 6일이네요. 10월 6일 오후 5시 56분. 실명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장윤기라는 이름을 또렷이 기억한대, 유독. 그러면 윤기가 실제로 왔나요? 예, 실제로 왔습니다. 노크 해가지고 제가 나갔어요. 제가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니까 윤기가 과하게 그래요.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소인을 살려주십시오. 좀 이렇게 과하게 사과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놀라기도 일단 했을 것이고 좀 남자한테 위축이 되는 그런 스타일인가, 윤기가? 모르겠네. 물론 제보자가 속인 것도 잘못입니다. 근데 미성년 여성을 만나기 위해 접근했다가 발각되니까 당황했다, 윤기가. 제보자는 얼굴과 이름 살던 지역까지 그때 본 남자가 윤기라고 확신했어요. 그간의 행적과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장윤기에게 성범죄를 목적으로 채원양에게 접근한 게 아니냐고 검찰이 추궁했는데 여기에 윤기 뭐라고 할까요? 내가 볼 때 이 새끼 미성년자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어린 여자애들. 그러니까 막 아동까지는 아닌데 좀 이렇게 교복 입은 이런 거. 성범죄의 목적을 추궁할 때요, 자신이 그럴 목적이었다면 차에 옮겨서 제3의 장소로 가서 다른 것을 했을 것이다. 인도에서 그런 범행을 하지 않고 그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겠죠. 조사를 처음 받아본 사람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여유가 있게 대답을 했어요. 묻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 먼저 말을 꺼내서 말장난하듯이 그러면 이랬겠죠.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블랙박스를 여러 번 돌려보던 검찰은 영상 속에서 장윤기의 묘한 진술과 일치하는 장면을 하나 포착했어요. 장윤기가요, 조수석쯤에서 좀 움직이는 부분이 포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좀 지나서 불상에 하얀 물체가 나타난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뭐야, 이게 쌌나? 뭐지 이게? 불상에 하얀 물체가 나타난다는 표현이 이게 뭐냐? 뭔 소리 하는 거지? 본인이 만약에 납치할 생각이었다면 차 문을 열어놓고 미리 차를 지나치기 전에 제압을 해서 차에다 실었지 않겠냐, 이런 주장도 가정적으로 합니다. 차가 인도 쪽으로 돼 있었으니까 인도 쪽에 그 문을 열어서 젖혀놓은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야. 문 열어놓고 내 시야에 들어오면 바로 튀어나가겠다. 이 준비한 거야. 마치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4교시 12시 30분이야. 40분에 종쳐. 그럼 30분부터 책상 밖에 다리 한쪽 이렇게 내밀고 급식소로 뛰어갈 준비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 상태로 칠판 보고 있잖아, 이러고. 약간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게 아니었는가. 예. 영상 속 장윤기 차 근처에서 보이는 불상의 하얀 물체를 검찰은 장윤기가 채원양에게 접근하기 전 납치를 위해 뒷좌석 차문을 미리 열어뒀던 것으로 추정한다. 차문을 얘기하는 거야? 이 새끼 차가 흰색이에요? 납치나 성범죄 목적은 없었다면서도 만약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차문을 열어뒀을 거라고 기묘한 진술을 스스로 합니다. 그는 이번에도 태연이 거짓 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트럭 뒤로 장윤기의 차가 들어오고 그가 차에서 내린 뒤 얼마 안 돼서 조수석 근처 의문의 하얀 물체가 관찰되고 전문가와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봤는데, 자, 전문가의 판단은 어떨까? 저는 여기서 갑자기 곽범 씨가 이경영 분장하고 나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아닙니다. 디지털 과학수사연구소 소장. 가장 높은 가능성은요, 아마 차량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량 표면에 외부 조명이 반사된 반사광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저 빛뿐만 아니라 그 밑에 약간 어두운 형상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차량 문의 윤곽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합니다. 차량을 정차한 뒤 밖으로 나온 장윤기는 조수석 뒷좌석에 잠시 머문 걸로 보이는데 영상 화질이 좋지 않아서 정확히 식별은 안 되지만 전문가는 이게 뒷좌석 문을 열은 것으로 보인다. 젖힌문 손잡이에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는 건데 불빛의 모습을 확대하니까 차량 손잡이 형태다. 같은 장소에서 해가 진 뒤 당시 주차돼 있던 트럭과 장윤기 차량 동일한 모델로 실험해봤는데 조수석 뒷좌석 문 열고 트럭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 보니까 열린 차문에 빛이 반사되면서 장윤기 차량 똑같은 유사 불빛이 만들어졌다. 그럼 이게 맞겠네.
영상 보면 가해자는 범행 직후에 곧바로 운전석으로 이동하지 않고요. 먼저 차량의 뒤쪽 뒷문 부근으로 이동하는 게 확인됩니다. 차문이 닫히면서 반사광이 사라진 걸로 저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 뒷좌석에는 손잡이 주변에 핏자국이 또 남아있어. 장윤기가 문을 닫다 생긴 흔적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는 영상 속에서 또 한 가지 장면이 명확히 보인다는데, 일관되게요, 가해자는 피해자를 끌어당기거나 혹은 목을 조르거나 압박을 하려고 한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태로 뭔가를 끌어당기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납치를 할 생각이었던 건가 그러면? 그러니까 검찰 진술에서도 끌고 갔겠어 어디론가로, 그래서 다른 걸 했겠죠, 뭐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일어나진 않았으니까 자기 생각을 말해도 상관이 없다는 식이었던 것 같아. 조수석 뒷좌석 문이 미리 열려 있었다면 장윤기가 최원영을 차에 태워 이동하려던 게 아니었을까. 장윤기의 범행 소식 알려지면서 과거 이 새끼랑 알고 지낸 친구들 사이에서는 괴담 같은 얘기가 나왔다. 예, 제가 장윤기 고딩 동창인데요. 이 새끼가 그때 장난식으로 나 성인 돼서 뭐 할 거 없으면 그냥 봉고차로 뭐 여자 납치하지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야 윤기야 씨발 너 쥐약 처먹은 소리는 좀 네 혼자 하든가 우리가 아무리 친구라도 장난식으로 하지만 그런 말 하지 마라.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장난처럼 말했다던 그 일을 실행에 옮기기라도 하려 했던 게 아니냐. 성적인 목적으로 최원영을 끌고 가려던 게 아니냐는 의심에 장윤기는 거듭 목을 졸라 죽이려다가 저항하다 보니까 뒤로 움직이게 된 것뿐이라고 진술했어요. 얘가 그러니까 좀 가명을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 계속해서. 그렇게 보여. 턱 밑하고 좌측 목에 멍이 있는데요. 팔을 감아서 압박을 하거나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정도로 보입니다. 이렇게 쪼른 것 같아, 뒤에서.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할 강한 목조름의 시도가 보이긴 하나요? 아니요. 목을 조르면 사망하지 않더라도 흔적은 남거든요. 근데 여기서 목에 대한 것은 그 피부에 나온 멍 말고는 없습니다. 목을 감았다 정도지 목을 졸랐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부검인은 뒤에서 목을 감는 시도가 목을 졸라 살해할 정도의 의도를 가졌다고 볼 만큼 강한 건 아니었다. 범행 후 장윤기의 휴대폰 내역 검색에서 뭔가를 발견했답니다. 검사님이. 예, 또 나오셨네. 자주 나오시네. 셀프 세탁방에 와이파이를 잡아서 공기계에 검색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자, 경찰 추적 위치, 뭐 둔기, 목 치면 기절, 기절놀이. 아, 이래서 기절놀이가 제목으로 나온 거야? 이게 리얼돌과 기절놀이잖아, 제목이. 장윤기가 기절놀이를 검색했는데 이 새끼 이건 뭐냐? 그때 칼을 쓰지 않고 다른 걸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검색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의식을 잃은 채로 살려두는 이런 행동이 기절놀이의 핵심이거든요. 이거 한 20년 전쯤에 유행하던 거예요, 학교에서. 아니다, 더 됐다. 장윤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칼을 소지하고 있고 또 피해자의 뒤에서 쫓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칼로 피해자를 공격하지 않고 피해자 뒤에서 목을 조르는 이런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다른 범죄자와는 뚜렷한 특성이 보인다. 예를 들어 정남규라든지 아니면 우리 유튜버 신지훈님께서 살고 계신 신림역 살인사건의 그 조선이라는 새끼든지 말이에요. 성적인 목적이 뜻대로 되지 않자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건 아닐까요? 이렇게 뚜렷한 살해 동기를 가진 범죄자가 칼을 소지했을 때 말이에요. 바로 지체 없이 칼로 찌르는 이런 행동 양식을 보인답니다.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는 거죠. 베트남 여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이성에 대한 환상,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자신을 거부했기 때문에 좌절감과 분노가 굉장히 높아지는 과정이 있고요. 이 여고생 피해자가 등장을 그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장윤기의 공격적인 충동은 굉장히 성적인 욕구하고 결합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베트남 여성 린 씨를 30시간가량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했으니까 이 새끼가 얼마나 씩씩대고 있었겠어. 그런 분노가 초하이해진 상태에서 다른 범행 상대라도 어떻게 골라가지고 대리로 좀 이 내 감정을 좀 풀자. 그거였던 것 같아. 그 대상이 여고생이었던 건 결코 우연일 수가 없다. 15분을 미행했으니까. 장윤기의 범죄 전력을 보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불법 촬영, 교제폭력, 스토킹, 강간, 살인 등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라는 범죄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저지른 그냥 개 씨벌 새끼예요. 진짜 내 앞에 갖다 놔봐요. 예? 그냥 귀싸대기 한 대 올려붙이게 진짜. 존나 짜증나네. 예? 특히 그 리얼돌 회수한 거 봐봐요. 이 새끼 개변태예요. 미친 새끼 아니에요? 여성의 성적인 부분 위주로 도려내는 훼손을 저질렀잖아요. 이 새끼 사이코 또라이예요. 이 새끼는요, 여자에 대한 혐오를 갖고 있는 것은 진짜 레알 팩트예요. 장윤기가 삐뚤어진 성의식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인 리얼돌은 어쩐 일인지 압수물로 확보되지 않고 폐기가 됐습니다. 이거에 또 나선 게 장윤기의 아방구야. 아빠가 이거 나가 버리는 거 CCTV에 찍혔잖아. 아빠가 경찰인데 증거품을 은폐했단 말이에요. 이게 영상으로 촬영이 또 됐죠. 수색 과정에서. 압수하러 나갔는데 그 사이에 리얼돌이 폐기된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보하지 못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흉화범이라고 하니까 내가 상상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주인인데 그 안이 어떤지 궁금하다 그랬더니 얼마 안 됐는데 얘네 아빠가 전화를 했더라고. 다 치우고 간다고 그런 식으로 왔더라고. 부모님이 와서 뺐다니까요. 부모님이 생각보다 빨리 오셨어요. 압수수색하기 전 리얼돌을 치웠다는 장윤기의 아방구. 경찰로 근무 중이라는 그는 아무도 몰랐던 아들의 사생활을 빠르게 감추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자, 경찰 만나러 갑니다. 출근을 안 하시는데요, 지금 그 양반이? 당분간 안 오실 텐데 계속 연가 쓰시고 있어요. 휴가 마치면 휴직 들어가실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안 돼서 근무를 못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로서 아바이로서 그의 대처는 적절했을까요? 살인사건 발생 후 베트남 여성 린 씨가 스토킹 혐의로 장윤기를 신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 경찰 대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자, 경찰 관계자 나옵니다. 상대방 말을 듣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긴급 체포라도 우리가 할 수는 있죠. 사건을 접수하고 말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니까요. 피해자가 지금 당장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신림을 가야 되니까 어딜 가? 궁전실을 가야 되니까 여기 다시 안 온다. 본인이 가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성폭행 얘기를 가서 한 거죠. 자, 그래서 거기 경찰 관계자인데 죄명을 성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당일 조사를 못한 게 고소장 접수를 저녁 늦게 하셨고 고소인이 외국인이라 통역 시간 맞춰서 조사 일정 잡고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처음에 린 씨가 스토킹 의심 신고했을 때 피해 사실을 모두 진술하지 않아서 심각성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뒤늦은 문제점 지금 지적하는 거죠. 그때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린 씨에게 좀 더 진술 받아내고 제대로 엮었으면은 살인사건 없지 않았냐는 거야. 이게 그 아래서 잘하는 거예요. 부실한 부분에 대해 짚어내는 거. 다음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강간 사실에 대해 고소장 냈을 때는 늦은 시간인데다가 고소인이 외국인이라 조사가 바로 진행되지 않았다. 현 제도상 스토킹 범죄의 경우는 출동한 경찰의 임의 판단으로 현장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 지금 스토킹 방지법 생겼지만 이게 기준이 상당히 명확하지가 않아요. 봐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미정이가 우리 윗집에 사는데 좋아. 내가 좋아해. 근데 안 만나준대. 그래서 집 앞에 계속 가서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미정이가 나를 스토킹으로 신고했어. 경찰이 왔어. 왜 와 있냐? 아니 전 만나서 얘기라도 해보려고 집 앞에 서 있는 거다. 뭐 아무것도 안 했다. 서 있기만 했다. 그럼 경찰이 나한테 뭘 할 수 있냐 말이야. 단순히 서 있었을 뿐이야. 스토킹의 정의가 당사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반복적으로 서 있었을 뿐이야. 집 앞에 서 있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경찰이 이걸 뭘 어떻게 할 거냔 말이야. 집 앞에 서 있던 죄 이걸 가지고 뭐 경찰서에 넣을 거야? 애매해. 그러니까 현장 종결이 많이 돼요. 해봐야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이거 계속하면은 구속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근데 결국 검거됐지만 이제 이번에 장윤기의 태도는 그가 여전히 위험하다고 이제 전문가들이 지적한다 이거지. 신상 공개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장윤기가 충분히 생각해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새끼 그 전에 미용실 갔잖아요. 머리 잘랐잖아요. 그런 생각이 연관되고요. 본인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보일지에 대해서 이 새끼 같은 경우는 항상 신경 쓴다 이거예요. 찐따니까. 그리고 만약에요 무기징역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심지어 20-30년 형을 살게 돼도요 이 새끼 출소하면 40, 5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아요. 충분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죠.
충분히 본인이 법적 다툼을 벌여볼 만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요. 예, 가명 노린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 지난달 1차 공판이 있었는데 윤기가 성폭행 의도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했어요. 아니, 부인하면 부인하는 거지 유보는 뭐야? 나중에 대답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제 피해자 쪽 변호사입니다. 아니, 이 새끼가 지 유불리를 블랙박스 영상 내용으로 확인해가지고 지한테 불리한 점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곱씹어보고 개전에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입장이에요. 공판 전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모든 죄를 받을 준비가 됐고 이들은 삶의 희망이 생겼다. 자격증도 따고 싶다고 밝혔어. 내가 볼 때는 무기징역이야. 사형도 뭐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 입장에서. 근데 무기징역은 확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윤기가 왜 살인을 했는지 내심을 밝히기란 쉽지 않아서 결과는 지켜봐야 된다. 살인만 했을 때는 사형 무기징역 아니면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근데 여기에 성폭행의 의사까지 더해진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 빠져. 무조건 사형이나 무기징역만으로 판단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확실한 확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 새끼에게 성폭행 의사가 있었냐 이거를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지금 쉽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 피해자도 그렇고요. 누구라도 그 일을 그 시간대에 그 자리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저희 수사팀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은 말이에요. 사실관계를 밝히고요. 윤기 이 씨발 새끼 이거 공판에서 거기에 맞는 양형 때려가지고 그냥 깜빵에 그냥 영구적으로 잡아 쳐넣거나 그냥 교수형이에요 이 새끼 이거. 밧줄만 줘. 그냥 내가 씨발 지금 당장이라도 목을 매버릴 테니까 그냥 아주 그냥. 예?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들이다 패고 싶은데 제가 검사라서 참는 거예요. 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절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방송이 11일 날짜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됐네 딱. 최근 편 봤고요. 장윤기 사건의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아빠 관련 부분은 그 아래서 취재하고 나서 터진 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분명하게 다뤄지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이게 워낙에 좀 관심사인 사건이다 보니까 뭐 그 아래서 나중에 또 후속 방송을 준비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 것도 좀 기대하면 그때 아빠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한다면은 그런 게 좀 이제 있으면 좋을 것 같네. 그죠? 그래요. 여기에 관심 많은데 제 생각에는 뭐 무조건 무기징역 이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친 새끼야. 제대로 혼내야 돼. 그래서 오늘 1494회 리얼돌과 기절놀이. 이 기절놀이라는 제목을 쓰기에는 지금 방송 내용에서 다룬 기절놀이에 대한 부분은 너무 미미해. 적어. 뭔가 리얼돌과 핫타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남자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더 좋았을 텐데 비속어니까. 그렇다고 기절놀이까지 쓰기에는 이게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제목을 좀 너무 급하게 지은 느낌이 있네요. 살인범 장윤기는 무엇을 감췄나? 장윤기가 이제 진술을 자꾸 똑바로 안 하니까 이게 뭘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 꿍꿍이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장윤기 편 봤고요. 다음 주에 또 잘 나온 방송 준비해가지고 또 야무지게 리뷰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